인문학을 찾는 당신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IT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그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친 삶 속에서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네. 어떤 이유로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은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2014년 당시 강은희 의원실에서 교육부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이 자료의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많이 폐지시킨 학과가 무려 38.5%에 달하는 것으로서 인문학 계열의 그 학과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들을 없애가는 과정이 있군요. 그렇다면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고대 로마의 정치 사상가이자 인문학이라는 말을 만든 인물로도 유명한 키케로가 살아있어서 오늘의 이 물음을 그가 듣게 된다면 그는 분명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인문학이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인문학은 특정 브랜드처럼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관련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 현상의 이면에 진지한 관심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들어있다면 아마 이 유행 현상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겠죠. 유행을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요. 또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흥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재미의 영역을 인문학의 본 내용의 영역보다 확장시켜야 할 것이고요. 진짜 알아야 할 무게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가볍게 재편성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좀 삭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재가공된 인문학을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유행 상품으로서의 인문학은 그 재미가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또 본 내용의 이해를 위해 다시 그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속도에 비례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인문학, 그것은 아마 이처럼 가볍고 유행 상품 같은 그런 인문학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장은 유익한 듯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는 걸 다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정 시대의 문화 상품 같은 그런 인문학 말고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인문학의 본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고 또 오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짜 인문학 함께 만나볼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귀여운 어린이를 한 명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보는 이 아름다운 프레스코화 속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키케로인데 책을 읽고 있군요. 마치 독서를 하면서 깊은 내용을 음미하는 듯 합니다. 바로 저 소년이 후에 성장해서 로마 최고의 정치가이자 명연설가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는 또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인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인물이니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르쿠스 투리우스 키케로입니다. 그런데 성장한 후의 모습은 어릴 때의 귀여움과 많이 좀 다르다고요? 앞서 보신 그림은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의 작품으로 키케로의 실제 모습을 알고 그린 건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이 외모평가를 여기서 하시는 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문학의 탄생 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건 하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2년경 안티오키아 출신의 그리스 시인 아르키아스가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시인을 고발한 인물이 바로 그라티우스인데요. 아마도 그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를 고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오늘 학계의 정설이죠. 그것은 시인 아르키아스를 후원했던 인물, 그러니까 그 시인을 후원했던 인물이 루클루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대립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폼페이우스였고요.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 시인 아르키아스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로마에는 폼페이우스와 루클루스 장군의 그 대립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폼페이우스 일파가 기원전 65년경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과 관련된 법인 파피우스법을 제정해가지고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대대적인 외국인들 추방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는 그 외국인들의 부당한 시민권 취득의 문제로 골머리를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폼페이우스가 루클루스를 밀어내고 거의 권력을 독차지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 개인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이런 분위기에 반감을 느꼈던 인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대중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영합시키고자 이 외국인 추방법을 만들고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었던 그리스 출신의 아르키아스를 함께 추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적이 후원하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루클루스의 어떤 세력권까지도 같이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를 변론하겠다면서 나선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키케로인데, 그는 이 변론에 나서는 것이 곧 당대 로마 최고의 권력가인 폼페이우스에게 반대한다라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이 변론에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 조금 뛰어들었다, 변호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로마사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키케로가 어릴 때 아르키아스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 그 개인의 어떤 그 사사로운 인연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대 견해를 보이는 로마사 전공자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견해에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좀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변론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거든요. 폼페이우스에게 반대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키케로가 시인 아르키아스를 변론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켜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인문학은 그가 지금 여기서 지키고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정치적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그 변론에 나선 우리 키케로, 그는 이 변론에 나서서 배심원들을 향해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불후의 명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참고로 라틴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틴어 공부할 때 우리 뭘 가지고 되게 공부하죠? 그 키케로의 명문장들을 교과서 삼아서 공부를 하고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키케로는 명연설가로서의 언변술이 뛰어났고 문장이 수려하기가 이를 데 없거든요.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변론에 나섰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변론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는 이 시인 아르키아스를 변론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 그러니까 그라티우스라는 인물이 그 고발을 해왔다고 했었을 때 그가 고발한 내용을 법리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죠. 그 다음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아르키아스를 다시 한번 변론을 하는데요. 그는 이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이 아르키아스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곧 인간다움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학문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직접 아르키아스를 위해 변론했던 키케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은 탁월함을 습득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인문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네. 키케로는 당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이런 변론을 했던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 변론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인문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본시 이것은 로마의 라틴 문화권에서는 없던 추상 용어입니다. 추상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여기 인문학이라는 것이 후마니타스인데요. 이 라틴어 후마니타스를 영어권에서 음치한 것이 바로 이 영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후마니타스는 인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해서 쓴 것이 바로 이 키케로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키케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인문학의 시작을 알린 인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인간답게 사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치열하게 변론을 한 것일까?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당시 이 고발을 주도했던 그라티우스를 향해 키케로는 이 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라티우스요, 당신은 묻고자 할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이 사람에게 열정적 사랑을 보내는지에 대하여. 이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광장 속 소란에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말다툼에 질려버린 우리의 귀에 쉼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문학이라는 말은 바로 이 변론의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문학은 바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키케로는 시인 아르키아스를 변론하면서 그를 구제해야 우리 로마의 청년들의 취업이 잘 된다. 그를 구제해야 우리 로마가 부국강병해진다. 그를 구제해야 경제적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부자가 많아지며 당신이 가진 집값이 폭등을 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며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문학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탁월하게 훈련한 이 아르키아스를 구제함으로써 인생을 많이 살고 난 후에 그 후반기에 접어든 삶에 속하는 이들의 마음에 행복을 주고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히려 그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즉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 인간다운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자 애쓰면 비로소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이제 키케로인데요.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인 아르키아스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키케로에게 필비가 찾아와 카틸리나르의 음모를 알려주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케로는 이 사실을 안 후 다음의 장면처럼 카틸리나 탄핵 연설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이 연설에서 그가 성공함으로써 국부 칭호를 받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게 키케로예요. 그러니 그는 이런 성공을 뒤로 하고 이제 얌전히만 있었어도 그 명성이 쭉 유지가 될 텐데 그 이듬해 바로 이 외국인 시인인 아르키아스를 지켜주겠다며 그 위험한 변론에 나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단지 아르키아스와의 어린 시절 인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서라도 그것을 탁월하게 추구했던 이 시인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신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학의 본 정신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정복당한 그리스가 거친 정복의 승리자 로마를 사로잡아 버렸고 이 야만스러운 곳에 학문을 가져다 주었다 라고 자신의 작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고대 그리스가 유럽 문명의 시작을 알렸다면 그 전성기가 지난 후에 지중해에 패권을 쥔 것은 로마였죠. 따라서 때 로마가 이제 그리스 지역 일대까지를 전부 점령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 분야는 로마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키케로 역시도요. 그래서 그리스 출신의 스승들에게서 어린 시절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로마의 유명 자제들이 그리스식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투자했다라는 내용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인문주의 교육이 로마에서 어떻게 물려받아져 가지고 키케로의 후마니타스로 발전했나, 이걸 잠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 대한 공부, 이것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파이데이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의 파이데이아는 사실 수사학과 관련을 깊게 맺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서서히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교육 방식은요, 당시 이제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나서서 연설을 해가지고 그 연설을 통해서 대중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하고, 또
고소가 막 들어오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의 뛰어난 연설 능력으로 또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따라서 그리스의 인문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즉 파이데이아는 뭐라 그럴까, 수사학에 중점을 둔 교육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로마가 이제 그리스 패권 이후에, 지중해 패권을 쥔 후에는 그 파이데이아의 정신을 물려받아 가지고 인문 교육을 했던 것인데, 키케로는 여기서 무슨 문제의 의식을 느꼈던 것이냐면, 인간을 가르치는 이 수사학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육에 너무 기술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인간을 선한 존재로서의 도덕적 인간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을 이기고 보는데 목적을 두는 수사학, 현올림을 발달시키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어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학문을 쓰는 것, 여기에 이제 키케로가 반감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리스식 교육인 파이데아를 물려받은 로마에서 키케로는 관점을 전환시켜서 인간에 대한 공부에 순수한 인간 그 자체,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 주안점을 바꿔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부다, 즉 후마니타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학은 파이데이아에서 후마니타스로 그 정신이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오늘날 로마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중 일부 학자들은 키케로의 이러한 후마니타스가 그 당시 제왕학, 그러니까 사회 지배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을 좀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이제 그렇게 키케로의 인문학을 제왕학 중심의 인문학으로 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 키케로는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그의 철학 사상 속에서 이해한 인간관은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좀 내용이 어려워졌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쉽게 풀어드릴 텐데요. 잠시 미술 작품 하나를 감상하도록 하죠. 자, 지금 보는 작품 속 인물이 통 속에 있군요. 그는 저 통을 집으로 삼은 채 대왕 알렉산더의 방문조차 햇살을 가리니 옆으로 좀 비켜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이러한 글을 오늘날 우리는 견유학파라는 학파를 이제 묶어서 보고 있어요. 이 학파는 인간을 혈통이나 가문 또는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과 세계를 보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문명사회의 제도나 관습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저 그림 속 인물도 역시 그러한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파의 사상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형제다 라는 관점에서 세계에 어떤 인간이든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모두 하나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키케로가 이러한 스토아 철학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비판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의무론이나 우정의 관하여를 잘 읽어보면 세계 시민주의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케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덕을 구현할 수 있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며 누구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의 인문학이 엘리트 중심의 인문학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처럼 당장 현실 속에서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 성공의 기술을 익히고 학문을 그러한 기술 연마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키케로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인간답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깊게 고민했었고 연구를 해서 관련 저작들을 남겨놓은 덕분으로 로마는 드디어 후마니타스에 입각한 인문주의적 발전을 이루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서 관련된 그 로마가 이런 관점 속에서 보여줬던 위대한 그 업적들을 정말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강의가 이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빈곤층 아동에 대한 구호 정책이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대에서는 가부장이 아동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아동에게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을 시 이렇게 죽이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있었죠.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그 생활을 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서 그 지역 유지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는 방식의 구호 정책을 법제화하는 제도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대 제국들 중에서는 이 외에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주의라는 게 뭡니까? 인간다움이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키케로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감정에 대해 중요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었던 것인데, 물건 취급당하던 노예들에게 이제 이게 공화정 말기의 키케로의 휴마니타스 정신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제정 초기부터는 그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노예를 도구화하기보다도 인간으로 보는 견해가 시작이 되고, 또 노예 역시 덕성을 잘 발현한다면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나오게 되죠. 당시 로마인의 이러한 생각은 디오니시우스의 다음의 발언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 대부분은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유를 자유로운 선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한때 해방 노예가 급증하자 노예를 재산으로 가졌던 기득권층이 크게 반발하면서 노예 해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기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노예에 대한 인간관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사회의 이런 약자를 배려하거나 또 어떤 인간이든 그 출신여나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은 후마니타스의 정신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로마의 이러한 사회적 발전에 키케로의 후마니타스 이외에 여러 다른 정치 사상적 요인이 있었고 정치학적 계산관계가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로의 후마니타스가 미쳤던 영향력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인문학은 키케로의 인문학과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학은 취업을 통해 성공하는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할 인문학 관련 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는 편이죠. 이런 우리의 교육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부, 부에 대한 축적,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 속의 주인공이 그 달려가던 과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치? 너는 왜 여기 넘어졌냐? 너는 패배자다.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냐며 그를 패배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시인 아르키아스를 구제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인간다움에 봉사하는 학문으로서의 그 정신,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역경에 왔을 때, 그렇죠? 안식을 마음에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서 그런 우리에게 뒤처져 있는 사람들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인문주의 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인간다움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수학적 계산관계에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정할 수 있나,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여기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막 어떤 그 개념으로 딱 규정하려고 하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 에릭 프롬이 자신의 저서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에서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다움을 이것이다 라고 규정해놓고 그것의 인간 본성을 통제하려 들기보다 끝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인간다움 그 자체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인간은 어쨌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분쟁을 겪으며 살기 때문에 인간다움에 대한 개념을 너무 어떠한 오류도 없이 만들어내려고 아둥바둥 되기보다 우리 공동체에서 적정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동의 선, 그 초당적이지만은 그 라인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보장하는 법률이 먼저 제정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선적 가치이고 권리이죠. 우리 헌법도 바로 이렇게 후마니타스의 정신에 입각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바로 그 헌법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후마니타스적 존재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인문학이란 역사 속에서 실제의 모습으로서 등장한 바로 이러한 인문학과 얼마나 관련을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로마가 이제 점점 쇠퇴기를 거쳐서 인문학적 정신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중세 천년의 시대에서 인간다움은 신에게 봉사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 후에 르네상스가 도래했을 때 다시 한번 재등장하는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재발견하려고 하는 인문학, 이게 어떻게 등장했나를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